지금은 파티가 이제 한참 무르익는 단계죠. 네. NH증권의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면 하반기 때 꺾이죠. 요게 2027년까지 끌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지고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고 조기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혼란이 오고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데이터 센터의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지. 내년 하반기까지 AI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긍정적인 게 맞물려 있는 상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히 나쁜 거는 혼자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내년 하반기 때는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송국에서도 연말 특집 많이 하는 거 보시죠? 저희들도 안 하기엔 뭔가 섭섭한 것 같아서 연말 특집 겸해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찾기에는 뭔가 좀 귀찮은데 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이 결국 증권사에서 나오는 하우스뷰이자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서요. 저희가 이 시간에 증권사들의 연간 전망 리포트를 한번 정리를 하고 여기에 따른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좀 방점을 둬야 될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질까 하는데요. 그 수고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1탄, 2탄 나눠서 예. 증권사의 하우스뷰들이나 연간 전망 리포트 정리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일단 오늘은 4개 증권사에서 나온 네.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보고 사실 이게 상단 하단만 예측하고 뭐 어느 방향성입니다 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이런 건 종합 기사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소장님의 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얘네들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네. 라는 걸 좀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일단은 이게 제가 항상 여쭤보면서도 네. 이건 참 무의미한데도 중요하다라는 네. 게 결국 코스피 밴드거든요. 네, 그렇죠. 예.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하단 예. 내년엔 좀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천 간다가 네. 결론입니다. 이게 희망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5천 간다라는 거고요. 네. 일단 서두에 조금 몇 가지 전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 증권사들이 보통 이제 말씀하실 때 각 증권사마다 이제 우리가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죠. 네. 하우스마다 이제 기본 데이터를 보는 것도 다르고 네. 기본 데이터를 취급하는 것도 다르고 네. 그를 통해서 결론이 도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도 이제 매년 이 작업을 이제 거의 하다시피 하면 조금 이게 중심이 모아지고 나머지 옆으로 주변부로 퍼지는 게 많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10명만 모여도 서로 의견을 취합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총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7개 증권사가 뷰를 연간 전망을 나타냈어요. 네.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2탄을 할 때쯤 되면 나머지 증권사들이 또 나올 텐데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7개 증권사 중에서 제가 주요 4개를 뽑아봤어요. 예. 근데 5개를 읽어보고 4개를 뽑아봤는데 네. 거의 의견이 일치해요.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거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스피 상단에 대한 뷰, 네. 그 다음에 내년도 이익에 대한 뷰, 그 다음에 내년도 연간 흐름에 대한 뷰가 비슷합니다. 자, 지금 서론이 좀 길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표를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증권사들 보면 신영증권이 3,700에서 4,750, 대신이 4,900, IM증권이 3,500에서 4,500, NH가 가장 강합니다. 5,500. 네. 그다음에 유한타가 3,800에서 4,600인데 이게 이제 예상 지수에서 이제 하단을 보는 것보다 상단을 볼 때 네. 저거를 상단이 고점이냐가 아니고요. 네. 평균값입니다. 평균 어쩐지 대신이랑 NH가 하나밖에 예. 없길래 예. 평균값이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내년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상단이 저 정도, 그러니까 5,000원 장중에라도 이제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데 네네. 평균값으로 보면 끝에 가서 연말쯤에 대략 이제 한 5,000 정도는 갈 것이다. 아니 근데 네. 신용증권은 왜 평균이 1,000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건 이제 이거 밴드이기 때문에 하단서부터 상단까지고요. 그다음에 대신과 NH는 평균이고. 예, 평균 이제 끝단이고 오케이. 예,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온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의미는 대략 한 뭐 5,00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각 증권사마다 살펴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 논리적 근거는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요게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계일 수도 있어요.
보통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기준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자료가 나오게 된다라면 11월 중순서부터 전 작업을 했을 거로 봅니다. 11월 중순서부터 작업을 해서 12월 초에 발표한 거니까 네. 그 시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여기에 또 한 가지 빠진 건 있어요. 어떤 거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는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 나왔고, 글쎄요,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거는 그 작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2탄 때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2탄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6년은 전망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예. 올해 각 섹터 애널리스트들도 네. 자기 섹터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어떤 평가 방법을 바꾼 섹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PBR만 보다가 네. 한 증권사에서 갑자기 PER로 대비하고 막 밸류 이렇게 집어넣는 멀티플을 높게 가져가는 데도 있었고, 전력이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거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PBR에서 PR로 또 맞아요. 바뀌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제가 뭐 쿠션을 까는 건 아닌데 언제든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쿠션을 제가 받아서 네. 반도체는 PBR, PR을 다 했습니다. 아, 모든 증권사가. 네네. 오늘 발표된 4개 증권사가 반도체 분석을 다 했는데 PBR, PR 분석을 다 넣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정확히 집어내셨네요. 역시. 좋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전제한 상태에서 그렇죠. 예.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신용증권은 밴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주요 뭐 포인트나 내용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신영증권 왼쪽에 있는 그래프 이제 도표 19를 보게 된다라면 내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폭 늘어납니다. 밑에 있는 녹색 선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294조 올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네. 내년에 410조로 껑충 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제 410조로 이제 껑충 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연초에는 이 데이터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연말에 갈수록 이제 수렴을 하죠. 네. 연말에 갈수록 이제 수렴을 하지만 연초에 어찌 됐던 올해 한 300조 정도 되는 게 내년에 410조, 한 30% 정도 업사이트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도표 20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410조 이제 회색 네.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략 한 150조 정도 됩니다. 예. 요걸 제외하고 나면 한 250, 그러니까 150조 정도 되니까 이제 한 250조 정도가 나머지 영업이익인데, 녹색선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 녹색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우리가 조방전, 네. 원전은 이제 아직 실적이 안 나오니까 조선방산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사실상 저 19표 보면 요즘에 제가 반도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네. 거의 무슨 D램 현물가게 올라가듯이 예. 갑자기 솟아버리네요. 솟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그 표도 있어요. 네. 디램표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근저는 그런 거가 있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로 마무리할 걸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은행이 1.6에서 1.8로 느렸거든요. 높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IMF도 1.7 할 걸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특히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요거는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망이 이렇게 확 늘어난 거죠.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이제 디램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수출 가격 급등, 이런 것들 다 요소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표들 살펴봤고 계속해서 자료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영증권 자료를 계속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ROE가 내년도에 오른쪽에 있는 게 20%까지 지금 ROE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ROE 같은 경우가 20%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코스피 ROE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0%대 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ROE라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3% 이자를 받으면 ROE가 3입니다. 네. ROE가 이제 3%가 되는 거죠. 내 돈에 대해서 3% 이자가 붙는 건데, 지금 반도체 ROE가 20%라면 반도체를 투자해서 반도체 기업이
내 자본을 20%씩 불려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불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리 개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20% 내가 자본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ROE가 한 10% 정도 나올 거로 보죠. 네. 그러면 220이 되는 거죠. 10%가 나오면. 예. 220에 20%가 붙는 겁니다. 네. 200에 대해서 올해 20%가 붙고 내년에 20%면 40이 붙는 게 아니라 220에 20%가 붙으니까 250이 돼 버리는 거. 250 정도가 260 정도가 되는 거죠. 네네. 260 정도가 되는 거니까 복리 개념으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 내년도 ROE가 20%가 된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수치고요. 우리가 과거에 밴드를 놓고 본다라면 실제 코스피 ROE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15% 정도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건 코스피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이제 거의 근접하는 한 12%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 20%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차화정 시대 때 2004년에 이제 저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저는 저거 보자마자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싶었는데 네.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PS 보지 스마트폰 사이클 2009년서부터 예. 10년까지 그다음 클라우드 사이클 때도 ROE가 대략 한 20% 정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D램 사이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을 저기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주주 환원 정책 강해지면서 ROE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예.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삼성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빠져 있을 텐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ADR 발행을 하면서 네네.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 ADR을 발행하는 데서 자사주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네. 그게 주주환원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 복리 개념이라는 것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적확한 비유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사주 소각하면 네. 우리가 그거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평가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더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죠. 사실 그게 복리거든요. 복리 개념인 예,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ROE에 대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더 반가울 수밖에 없고. 주주가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ROE를 봐야 되는 거죠. 네. ROE를 봐야 되는 거고 PBR이나 PER 같은 경우는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 돈이 복리를 얼마큼씩 부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상장사 2,000개 중에 네.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고 네. ROE가 30%가 넘는 기업이 그러니까 30-30 클럽이라고 제가 네. 조합을 부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 ROE가 30% 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아, 있긴 해요? 대략 한 5개 정도? 아, 5개나 됩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들어보면 그거는 이제 좀 낮춰보겠습니다. 네네. 15로 절반을 뚝 잘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5% 나면서 ROE가 15% 나는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상장사 중에. 한 100개 되려나? 거의 100개에서 한 150개 아.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떨 때는 한 200개도 되고 150개 되는데 저는 이게 가치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에게 이런 것도 권해드려요. 우리가 여담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우량한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그러면 잘 아는 이름이 익숙한 기업들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업이익률과 ROE가 15 이상 되는 기업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거래 안 되고 내가 잘 모르는 기업들 빼놓고 그 중에서 50개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정말 우량한 기업을 매매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된다라는 것도 그러네.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기준을 만족하면 당연히 밸류야 저밸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밸류가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조건 그런 주가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요게 말씀하신 저밸류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 누구죠? 마법 공식 만든 애. 마법 공식 만드네요. 애가 아니라 만든 분. 마법 공식 만든 분. 그 마법 공식이 그런 거죠. 마법 공식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을 해서 네.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이 낮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게 마법 공식인 거거든요. 그런 그 작은 책 만든 분,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마법 공식이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것처럼 ROE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되는 기업들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죠, 뭐. 그게 가치 투자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신영증권에서 다음 자료를 좀 뽑아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 추이가 역대 최고치로 올해 벌어졌는데 예. 내년에도 이 추세는 이어질 걸로 보는 거죠.
올해가 35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2004년을 보더라도 25%, 네. 차화정 시대 때도 25%였어요. 그 갭이.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2021년에는 오히려 코스닥이 더 좋았어요. 그러네요. 코스닥이 오히려 더 좋았고 2023년에 우리가 그런 그 뭐죠? 그 2차 전지 시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코스닥이 좋으니까 마이너스 8%가 8이 나오는 건데 이러한 추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전제를 깐 게 코스닥 정책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고 결국 반도체 위주로 가게 된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각 증권사에서 나온 여담들을 놓고 보면 코스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활성화 대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좋으면 IT 소부장이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IT 소부장이 좋으면 결국 코스닥에 있어서 IT 소부장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도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에 있어서의 지수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코스피와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영증권이 이제 좀 얘기를 보면 요게 그겁니다. 지금 이제 앞서 이제 PER, PBR 요 반도체는 이제 또 나오지만 이 수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지금 도표 35예요. 도표 35는 뭐냐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고요. 그다음에 36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입니다. 그런데 지금 36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밑에 있는 겁니다. 네. PBR이 1.23배예요. 낮다라고 볼 수 없죠. PBR이 1이 넘으니까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35를 보면 선행 PER이 11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제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보통 우리가 PER이 11배에서 12배 정도 되고 13배, 14배 가면 굉장히 PER이 높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5에서 18 정도 나오는 게 평균 가격이니까 그 정도까지 따라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주가가 올라갔네 밸류로나 있지만 선행 PER로 보면 11배 이하예요. 아직은 저평가. 아직은 저평가됐다라는 것이 신영증권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뽑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긴 보나 보네요. 일단 신영증권이 굉장히 보수적인 증권사잖아요. 네. 보수적인 느낌의 이제 증권사죠. 보수적인 이제 김학기 선생님도 계시고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김학기 선생님도 딱 등치도 그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영증권에서 이런 비율을 뽑아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타내는 증권사가 그랬다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신영증권이 뽑아냈다라는 것이 그렇고 그러면 신영증권이 다음 표에서 나타낸 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서 ROE를 이제 위에 상단에서 보고 있고요. 예. 여기 COE가 있습니다. 네. COE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은 뭐죠? 안전자산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예금 플러스 알파를 붙여줘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영증권이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ROE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11배 정도에서 12배 정도 수준,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8.5배에서 9배 정도 수준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00 이상 정도 지수는 나올 수 있다. 지수는 나올 수 있다. 지수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요구 수익률은 낮아지고 ROE는 올라간다. 이런 결론을 신영증권은 뽑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ROE랑 COE 추이 보면 예, 대부분 동조한데 예. 마지막에는 오히려 좀 갭이 생기네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추이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요구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예.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8.5% 정도 되는 거고 ROE는 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ROE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거고 네. 금리가 인하되면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서로 간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기니까 다시 갈리는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한테는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좋은 거죠.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론 주가를 선택할 때 이론 주가라는 게 뭐죠? 미래 수익률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네. 미래 수익률을 뭘로 할인하죠? 이자율로 할인하는 거죠. 이자율로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면 우리가 지금 그 전체적인 밸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숫자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추이를 놓고 보면 나름대로 신영증권이 왜 4,500 이상으로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의미 없는 한 번의 짚음일 수는 있는데 네. 앞에서 코스닥과 코스피 대비한 그 연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상대 강도, 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딱 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네. 코스피가 코스닥을 2년 연속 아웃퍼폼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 내년까지 되면 3년 연속 코스닥보다 코스피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년까지도 결국엔 대장주, 결국에는 대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이 신영증권이니까 네. 김학균 센터장님이 윤지호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김학균 센터장님 윤지호 대표 윤지호 대표가 되셨죠. 네네. 윤지호 대표께서 그 지난번에 어떤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결국 지금 장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수급장이고 예. 그럼 사이즈가 큰 걸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의 특징은 외국인들 수급장이고 반도체장이고 그 다음에 수출 주도형 장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표를 잠깐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앞서 갭 화면을 띄워주시면 정확히 찝어내신 게 우리가 2002년서부터 2004년 차화정 때 3년 동안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1년, 2020년 때 밀리니엄 버블이 있었으니까 그때 빼고 나서라도 이런 흐름들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도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3년 정도 지속된다라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정말 날카로우시네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역시 대단하시네요. 아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대형 주장이 활활 타오르고 나서는 네. 을에 네. 중소형주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여러분들 11월에 하셨던 고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난 조금 더 중소형주로 좀 리턴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다. 그런 장은 아닙니다. 예. 얘기를 해주셨고 신영증권 관련해서 자료 더 신용증권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끝났습니까? 증권사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신증권입니까? 예, 대신증권입니다. 예, 대신증권 한번 보죠. 대신증권도 이제 우리가 선행 PR을 놓고 본다라면 대략 이제 여기가 이제 나타나는 거 보면 12배 수준.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제 PR이 낮다라는 것은 동의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데이터들이 나오죠. 지금 12배 수준에서 대략 한 5천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는 거죠. 왼쪽은 EPS 조정 수준인데 요건 저도 EPS가 이제 증가하는 수준인지 요건 저도 정확히 이 의미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PR만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내년 연말에 EPS 조정이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대략 한 5천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PR이 지금 절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공통된 의견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PS는 지금보다 증가할 거고요. 증가한 EPS 대비 PR로 놓고 보면 5천까지의 증가율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논리의 전개는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실적 정도만 나와줘도 네. 저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 숫자에 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뭔가 예.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게 바로 다음 장인데요. 대신증권에서 보면 우리가 EPS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상승한다.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회색이 EPS 증가율인데요. 상관관계가 0.9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EPS가 상승하면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90%에 달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상관관계가 1이면 100%죠. 100%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벗어난 구간들이 있으니까 90%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지금 이 궤적을 보면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죠. 앞서기도 하고 뒷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만난다라는 코스톨라니의 격언처럼 우리 EPS와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0.9다면 90% 이상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어떻게 된다? 그 신영증권 영업이익이 410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PR 밴드는 몇 배? 11배. 그러면 그것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PR은 가만히 있어도 EPS가 증가하면 그렇죠. 주가는 올라간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또 대신증권을 놓고 보면 앞으로 지금 이제 상승 여력분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2개월 포워드 EPS가 2025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5년 전분기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저점을 찍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때가 이제 꺾였죠. 이때가 꺾인 때가 언제냐면 안타깝게도 이제 그 탄핵 정부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고 우리가 올해 1분기에 0.2% 역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부터 올해 3분기 때 우리가 1.2% 성장했거든요. 네. 어마무시하게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점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서 선행 EPS 그 기업들의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들의 수출의 호황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신영증권과 EPS 대신증권은 EPS가 증가한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 생각을 못했네요. 올해 워낙 옛날 얘기 같아서 올해 1분기에 그 정치적 이슈 있다 그렇죠. 보니까 내년 1분기는 기저효과가 있을 테고 그렇죠. 확실히 그러면 2분기 되면 다시 약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때 뒤에 가서 보시면 대신증권과 NH증권이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IM인가? 하여튼 두 군데 증권사 오늘 자료가 나오는데 두 군데 증권사가 그럼 내년도에 전강 후약일 거냐, 전약 후강일 거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중요하죠, 우리. 네, 그건 궁금하시죠. 그런데 2분기부터 두 증권사가 그걸 이제 분기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2, 3분기가 다 좋아요. 그래요? 예, 2, 3분기가 한 증권사는 1, 2분기가 좋고요. 한 증권사는 2, 3분기가 좋아요. 2분기 둘 다 좋아요. 진짜 강한가 보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전망치를 예측하고 있고 한증권사는 그렇고 그 한증권사는 1분기가 그렇게 약하다 하더라도 4,7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약해도 4,700. 예, 4,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제 다음 장을 놓고 보면 이런 궤적을 대신증권은 그릴 걸로 봐요. 아까 앞서 언급드린 거랑 그 두 군데 증권사는 아닌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순전하게 차트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밸류 분석을 했고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4,200 찍고 하단이 4,000 우리가 한 3,500 정도 봤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약간의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여기서 추세선을 그리면 이 추세선이 올라가서 결국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를 놓고 보면 요 차트 분석에 의해서도 5,000까지는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좀 되돌렸다가 다시 가니까 대신증권이 공격적으로 5,500을 제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NH가 5,500을 제시했었던 이유고 대신증권은 4,800 정도 제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흐름 여기서 보면 26년 1월서부터 7월까지 대신증권은 상승할 걸로 보죠.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평균치가 5,000 밑이어서 그렇지 연중으로 흐름 보면 어쨌거나 상단은 5,400까지도 생각을 하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7,500 제시한 증권사가 어디죠? KB가 7,500 제시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이제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그렇죠. 있죠. 선행 조건이 많이 있었죠. 선행 조건이 많이 있지만 일단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5천 얘기가는 단 한마디도 없고 EPS 증가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대신증권 또 이제 이 표가 이제 나온 거죠. 자, 올 4분기 대꼬복구하고 내년 1분기 강하고요. 2분기까지 강했다가 그 이후부터 조금 기간 조정이 나타날 걸로 보는 거죠. 대신증권 같은 경우 1, 2분기가 강하다. 우리가 업사이드를 놓고 본다라면 금리나 경기 부양 드라이브도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수요 개선, 이익 레벨업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다운 리스크를 놓고 본다라면 뭐 중국의 경기 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정점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저도 지금 같이 보니까 역시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자 리스크 요인들을 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대신증권은 끝났습니까? 예, 대신증권 하나 더 있는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각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신증권은 1분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요건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차분히 좀 읽어보시고요. 코스닥 중소형주가 1분기에 좀
상대적인 강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여전히 실적 개선, 수출 대형주, 성장주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수출주,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을 들고 있고 구조적 성장으로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를 들고 있습니다. 요게 상반기 때 있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 때는 배당과 유틸리티로 가면서 비중 축소 의견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서 요 표를 보듯이 상반기 때는 공격적으로 중소형주가 됐던 대형주가 됐던 투자를 하고 요 구간에서 오른쪽 구간에서는 조금 우리가 분위기를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대신증권의 2026년 전망이다. 수출론 자동차 조선, 인터넷 제약바이오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대신증권 아까 그 전망표 보면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년 2분기가 되면 저렇게 뭐 불확실하거나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FOMC 연준 의장이나 이사들이 이제 친 트럼프 쪽으로 가면 저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부장님 경제 뉴스부터 볼 게 아니라 정치 뉴스부터 보고 나서 경제 뉴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예상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부장님도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전망이 되고 분석을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대신증권의 하우스주뷰나 리포트에서도 하반기에는 조금은 좀 조심하자라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방어적인 느낌의 전략들을 제시한 것 같고 전망들도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맨 마지막 장 NH의 2026년 전망을 같이 보죠. 지금 이제 대신은 끝났거든요. 그럼 IM과 NH가 남았는데 NH 마지막 장을 먼저 같이 보죠. 좋습니다. 이거 이제 1, 2, 3, 4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때 트럼프 지지율과 미국 중간 선거를 두고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NH가 여기 들어가 있고 3분기 때는 미국 예산안 그리고 4분기 때는 저게 있잖아요. 중간 선거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 내년 2분기 때 우리 한국은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상태고 NH는 1분기 때 조정이고 2, 3분기 때 상승입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2, 3분기 때 상승이고 4분기 때 조정. 역시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 같이 대신이 보던 NH가 보던 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H에서도 1분기 때는 미국 FOMC 의장 교체, 패드 의장 교체, 그런 인사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평가를 하나 보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워낙 올해 좋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것들 지금 이제 12월 달에 과연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1월 달에 1월 효과가 올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그러면 이거를 한번 뭐 보죠. NH증권 같은 경우 전체적인 1분기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면 4,500대에서 움직이는 걸로 봐요. 4,500대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2, 3분기 때 상승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나타내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의 독립성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금리가 이제 조금 일부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죠. 패드가 상승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IT 투자 반도체 모멘텀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면 NH나 대신이나 전체적인 뷰는 크게 큰 차이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없긴 한데 우리 내년에 WGBI 그 이슈나 모멘텀들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 국채 지수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충분히 2분기에는 저렇게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M증권부터 조금 우리가 빼놓던 것들 이제 지금 큰 틀은 잡으셨으니까 빼놓은 것들을 좀 놓고 보면 IM증권에서 왼쪽 표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주황색이 이제 외국인들이고요. 파란색 밑에 깔린 게 개인입니다. 개인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의 이제 수급표 누적 금액을 놓고 보면 개인이 그동안 최근에 많이 샀다 하더라도 팔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최근에 사기 시작한 거고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샀다가 이제 판 거니까 뒤에 가서 또 놀라운 표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개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있죠.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개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보면 왼쪽 표를 보면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았을 때가 한 39
39% 전체 코스피의 39%인데 아직 지금 35%도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럼 외국인들 룸은 어떻게 돼 있다?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 룸은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요걸 개인이 메꾸는 수급의 논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놓고 보면 왼쪽 표를 보면 아직도 물론 이제 이 역대급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것만큼 외국인들이 채워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충분히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톰이나 존슨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여기에 환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네. 더욱더 그리고 EPS가 증가하는데 예. 환율 떨어지고 EPS 증가하는데 어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순이익 전망치를 놓고 보면 우리가 2026년에 순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여기는 아까 410조고 여기는 300조다.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면 아까는 영업이익이 410조고요. 예. 이건 순이익이 300조입니다. 순이익이 좀 300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점은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다? 급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내년도 이제 IM증권이 됐던 신영증권이 됐던 전체적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클이 크게 지금 현재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참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익이 어쨌거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더라도 네. 지금은 이익이 좋을 것으로 나오는 건 다들 사실이고 예. 그리고 아까 그 외국인 지분율도 의미가 있는 게 네. 회복을 해서 위에 상단 룸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지금 상황 생각해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에서도 지분율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환율 조금만 떨어지면 얼마나 더 가파르게 1,400원만 떨어져도 외국인들은 앉아서 6%, 5%씩 버는 거죠. 그렇죠. 예. 안 올 이유가 없죠. 삼성전자가 11만 원에 가만히 있더라도 네. 분기 배당하죠. 네. 역대급 배당하겠죠. 거기에 환율 먹죠. 앉아서 한 15%씩 먹는 건데 거기에 이제 주가가 한 12만 원 정도 간다? 그럼 한 25% 먹는 건데. 그러게요. 예, 땡큐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사실 저 진행 스타일이 네. 그 출연자가 이제 뭐 좋다고 얘기하면 전 무조건 이제 나쁜 쪽으로 질문하고 네. 항상 반대로 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견이 자꾸 모아지니까 뭔가 저 스스로도 이거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네, 저도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뭐 김용용 앵커스 저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무조건 간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예. 아닐 땐 또 빠진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물론 내년에 이제 상황 보면서 긴장도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비율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2부 이제 두 번째 준비할 때 혹시 위험 요소가 있을지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분하고 제가 이제 하긴 맞아요. 하겠지만 혹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증권사가 있으면 그걸 한번 제가 발굴해 가지고 그것만 따로 떼서 한 5분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또 그것도 좋습니다. 좀 해보도록 그러니까 있으면 이게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있으면이지만 네. 캄다운도 좀 시켜주긴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우리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제가 방금 좀 느꼈어요. 제가 예. 흥분한 거를. 네, 자, 그리고 IM증권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행 PER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낮아졌고 PBR은 올라가고 있다. 네. 요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요게 이제 반도체로 그러면 놓고 보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앞서도 이제 우리가 대신증권에서 봤으니까 넘어가 반도체를 놓고 보면 D램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건 알겠죠. 네. 그런데 하이닉스 이제 PER, PBR 밸류에이션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PER은 이제 낮은 수준에 있는 거고 PBR은 어떻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이제 전제를 한 것처럼 PBR 논란에서 PER 논란으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PER이 현재 어떤 수준? 상당히 낮은 수준의 PER이 있다 보니 우리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PER이 워낙 낮으니까 그러면 거품이라든지 밸류 논란으로 지금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에 대해서 PER과 PBR에 대한 이런 격차를 지금 둘 다 지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 PER은 지금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까지 갈 것도 없이 같은 사업 영역 영위하는 마이크론과 비교해도 네. 워낙 낮으니까 오히려 일은 더 잘하고 수익은 잘 내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네. 어제 화제가 많이 됐었던 ADR이 네. 되기만 하면 네. 그 단숨에 따라잡겠다라는 네. 전문가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그래서 거죠.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한 1% 정도 조정을 좀 받았죠. 1% 조정을 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저는 둘 다 수급 논리로 보는데 네. 하나는 ADR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을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인 수급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의가 붙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 신용이 못 들어갔어요. 신용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요건 좀 불편한 수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 정도 빠졌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지금 이제 55만 원은 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팔지는 않겠다. 내가 움켜쥐고 있지. 지금 내가 오늘 흔들렸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보겠죠. 지금 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다 90만 원대고 네. 70만 원 초반대가 되게 보수적인 증권사가 돼버린 세상이니까. 12월 달에 예. 그 이제 김용래 것도 이제 리포트 모아놓은 거 보시잖아요. 네네. 유료 버전 보시잖아요. 거기서 조회수 1위 된 게 어떤 리포트인지 아세요? 어떤 리포트예요? 건지 아세요? SK증권에서 나온 100만 닉스. 아. 그 조회수 1등, 현재로서 네, 1등이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맞아요. 하나의 반증이고. 자, 이제 마지막 NH증권을 저희가 이제 보는데, NH증권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를 만들어냈어요. NH증권이 AI 산업의 성장이 반도체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AI로 해서 GPU, HBM, 메모리 지금 삼성전자까지 왔어요. 네. 내년엔 전력 에너지 쪽으로 확실히 이런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지금 NH증권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뭐 자료는 다 이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시 내년도에는 반도체가 이끌 것이다. 역시 내년도에도 반도체가 이끌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인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1분기가 됐던 최소한 2, 3분기까지 상반기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공통된 부분. 그다음에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려할 바까지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지금 현재 4개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다 봤습니까? 예, 자료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료 기반해서 질문 몇 가지만 좀 예. 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요즘에 제 새로운 고민거리가 이겁니다. 반도체가 좋은 것도 알겠고 네. EPS가 좋은 것도 너무 잘 알겠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그리고 공급과 수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가격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환경이기 네. 때문에 반도체는 더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막 2년, 3년치까지 바라보고 있단 네. 말이죠. 근데 매크로 경제 흐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I나 반도체 내러티브가 매크로 경제가 약간 주춤할 때도 이 스토리를 이겨낼 정도로 강한가? 근데 한 특정 섹터가 글로벌 경제를 이겨낸다라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경제가 글로벌리하게 꺾이면 반도체도 꺾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러한 고민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접어둘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고. 지금 확장기고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어떠한 산업이 이제 규모를 크더라도 제가 주식책 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꾸준히 자라는 나무가 이제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성장 속도에 따르면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나무가 됐으면 그 나무는 벌써 달까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나무도 달까지는 당연히 안 되고 네. 어느 정도 수준의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 산업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다른 분하고 했을 때 좀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할 때 우리가 그런 게 있었죠. 각 기업들의 막대 그래프들을 막 나열을 했고 그걸 모아보면 어마무시하게 됐죠. 그렇죠. 지금 AI도 똑같아요.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각 기업들의 막대 그래프를 모아놓으면 우리 지구가 폭발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내년 저는 그게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들이 아직은 2, 3년 뒤에 올 것이다. 근데 증권은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누구냐? 엔비디아도 대비하고 있는 거죠. 노키아 인수를 왜 했을까요? 결국 엔비디아도 GPU만 팔아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석유 기업들이 우리가 원유를 팔아서는 안 되니까 정제까지 지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봐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도 과잉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 인프라도 과잉 공급이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과잉 공급이 된다라는 우려는 걱정은 하지만 조금은 전 미뤄두자. 그렇게 좀 변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변명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맞죠. 네.
파티 때 꼭 목 즐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걱정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피터 린치 월가 영웅들 다들 이제 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보면 피터 린치는 파티를 즐기라고 그랬어요. 네. 즐기고 파티가 끝나기 전에 파티장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파티가 끝나기 전에 파티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 보여야 돼요. 네. 근데 아직 술 취한 친구들이 안 보여요. 네. AI 업계에서는 우리가 저 녀석이 좀 술을 취한 것 같아. 라고 보니까 술이 센 놈이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도 끄떡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플랫폼 업체들도 끄떡없고. 아직 술 취한 것 같아요. 네. 약간 비틀거린 것 같고 화장실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정도지 아직 취한 건 아닌데 취한 놈들이 한두 놈씩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파티는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게 끝나는 시점을 몰라요. 하지만 그 정도 시점이 온다라면 접고 나와버리고 네.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안 쳐다볼 정도의 조금 어떤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좀 부려야 되는데 아직은 술을 좀 더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노파심에 아우, 최소한 파티는 즐기는데 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는 그렇죠. 알아두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네. 지금은 파티가 이제 한참 무르익는 단계죠. 네. 파티가 무르익는 단계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요 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NH증권의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면 하반기 때 꺾이죠. 요게 2027년까지 끌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2027년까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간 선거에서 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고 네. 그럼 조기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고 이러면 2027년에 오고 그러면서 대혼란이 오고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의 불확실성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내년 하반기까지 AI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거품이 뻥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게 맞물리는 거죠. 지금은 긍정적인 게 맞물려 있는 상태고 좋은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 그렇지만 특히 나쁜 거는 혼자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네, 네. 내년 하반기 때는 좀 조심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보다는 내년 상반기를 조금 좀 즐기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 그거 설명 듣다 보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뭐 매크로 네. 얘기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걸 이끄는 게 반도체 AI일 테니까 한번 여쭤본다면 내년 중에 AI 관련해서 서비스에 2차 특이점이 와가지고 결국 투자를 한 애들은 계속 살아남고 네. 투자를 못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여력이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파산하거나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옥석이 사실 가려지는 건데 네. 그게 시장에서 봤을 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왜 결국 나쁘다면 네.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폭탄이 곳곳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폭탄이 곳곳에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수익화가 되는구나가 이제 눈앞에 잡히게 될 텐데 또 예. 그때 되면 그거는 이제 산업 사이클로 좋은 거고요. 산업 사이클에서는 도태될 애들은 도태되고 네. 이익을 독점하는 그룹들은 이익을 독점하게 되겠죠. 산업 사이클은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승자 독식에 들어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네. 그 나머지 주변주들에 있는 분들은 더 투자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그러겠죠. 때문에 이제 시대가 갈수록 보통 이제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하나 이슈가 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주들이 따라 올라갔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 이슈가 왔을 때 주변주들이 안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걸 보고 요걸 사면 됐었는데 과거에는 요걸 보고 요걸 사면 지금 안 가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투자는 더욱더 정밀해지는 거예요. 디테일해지는 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설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럼 반대급부는 뭘까요? ETF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겠죠. 그렇죠. ETF 시장이 커지거나 간접 상품이 커지거나 사모펀드 시장이 커지거나 이런 시장이 커지는 거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연말에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배당 특집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배당주를 할 때 어떤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줄지 모르니까 가장 좋은 건 ETF잖아요. 그런 식이 될 거니까 지금 결국 그러면서 산업이 깨끗해지면 ETF 투자자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겠죠. 그런 시대적인 변화나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ETF 투자한다고 하면 액티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필연적으로 액티브한 분산 투자가 네. 필연적으로 필수인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전문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정보가 그렇잖아요. 정보가 이제 차별성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네. 전달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해요. 네.
유리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게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면 전문 투자자들은 시간도 많고 이해도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스킬도 빠른 상태인데 그게 뒤처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라면 그게 유리할 것 같죠. 똑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판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개인은 맨날 불리하네요. 옛날에는 정보 비대칭 때문에 불리했는데 이제는 정보가 많아도 그거를 적용하는 스킬이 다를 테니 또 그렇죠. 불리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간접 상품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 간접 상품이 아무리 간접 상품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때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IMF 때 펀드 시대를 한번 열었지만 네. 펀드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마음껏 해보던 시기가 있었죠. 동학개미운동 시기. 네. 정말 개인 투자 마음껏 해보니 이게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간접 상품 시장이 커졌고 ETF 시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연금 시장이 커지고 내 노후를 단순하게 주식을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연금을 통해서 간접 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미국들의 자산 규모를 보면 거기도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만 네. 개인 전업 투자자들보다 그 연금을 통한 투자, ETF를 통한 투자, 간접 상품을 통한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해서 전체 부가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는 패시브 규모가 압도적으로 더 압도적으로 크죠. 그리고 전 세계에 또 몰려드는 자금까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도 국내 증권사가 만들었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안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열어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잖아요. 많은 투자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DC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ETF에서 상당히 수익률. 근데 그럼요. 같은 연금을 받아도 이제는 또 달라지는 노후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리고 절세가 되니까 가장 크죠. 연금저축이나 IMP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뭐 연금책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연금 같은 강의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확실히 연금 강의 의뢰가 전에만 하더라도 그 노후 대비라든지 간접 상품에 대해서 보다는 직접적인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강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어떤 정말 그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니즈가 커졌고 그런 것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돼서 액티브가 됐던 패시브가 됐던 간접 상품들이 해서 주시장의 주변을 탄탄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면 시장이 올라가겠죠. 우리가 미국 시장도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박스피였어요.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80년대에서 90년대로 올라가는 게 레이건노믹스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401k의 주식 투자를 허용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10,000포인트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와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연금의 주식 투자 이런 부분들을 열어준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패시브 자금으로서 주식 시장도 좋고 개인들도 안전성이 답부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내년에는 그런 논의들도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NH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동학개미 때도 그렇고 올해처럼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도 그렇고 근데 손실본 투자자들이 더 많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네, 그 측면에서는 어떤 간접 투자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언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해볼 법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증권사의 연간 전망 리포트 정리 1탄으로 4개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궁금한 거 다 여쭤봤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소정인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